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큰 병이 난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과로에 의한 근육신경통이 묻혀서 그게 이 두뇌 신경을 많이 자극을 했다. 그래서 좀 휴식을 많이 하면 괜찮을 거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몸이 저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지금 기존에 하루에 2개를 업로드 해드렸는데 그걸 하루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여하튼 일을 조금 줄이기로 했는데 그래도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없는 열흘 동안 정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경각에 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복귀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크라이나가 대역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 공세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 이 지도, 전황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포맷을 조금 바꿨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의 흡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지금 그 확대가 안 된 지도라서 이 부분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 전투부인데요. 이 지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오늘 어디에서 역습을 해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전과 그리고 전선 상황을 보면 일단 전과는 병력 총 3350명을 사살해서 전일 대비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 결국 3만 명을 돌파를 했네요. 그래서 200명 이상 사살을 했고 전차는 11대, 장갑차는 12대, 또 차량은 18대, 그리고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는 48대, 전과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야포는 전일 대비 12문 증가했고요. 다련장 로켓은 전일 대비 2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3대 격파를 했고 또 미사일, 순항미사일 2발 요격했네요. 이게 이제 주요 전과고, 그래서 큰 그런 전과는 없는데 아마 내일쯤부터 굉장히 확대된 전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역습에 나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하르키우 북동부 지역의 테르노바에서 격전 중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하르키우 북쪽으로 해서 볼첸스크가 타겟이었죠. 그 볼첸스크가 러시아하고 이어지면서 이제 이 이지움 쪽으로 보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축선이기 때문에 그 볼첸스크를 우크라이나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볼첸스크를 방어를 하죠. 그래서 그 볼첸스크에서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건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세베로도네츠크 지역, 포파나야 지역에서 너무 센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분산시키기 위한, 자, 이러다가 니들 보급도 다 끊긴다 라는 그런 압박 차원에서의 그 주공이 아닌 조공 스타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지움 동부 지역에 기계화 부대를 추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다가 지금 이지움 동부니까 그 밑에 아래에 지금 리만부터 리만 점령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지움 일대에 4전차 사단, 그리고 47전차 사단, 그리고 6전차 여단 전선을 이탈했다고 하는데 이 부대들에서 차출해서 만든 BTG들, 대대전술단들이 거의 격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벨고로드 지역까지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없어졌대요. 물론 다른 부대로 일부 대체를 했겠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세베로도네츠크를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시가전 체제로 전환했다. 그 말은 뭐냐? 싸워봤는데 너 처음에는 너무나 거센 공세여서 부담스러웠는데 한번 해보니까 싸울만 하다, 버틸만 하다 라는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를 내주고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다시 세베로도네츠크 시가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방어선을 치고 여기를 니들이 공격하려고 하면 제2의 마리우폴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선언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를 왕복하고 있는 의무 SUV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민간 SUV를 징발해서 여기에 부상자를 태우고 당연히 이제 이 적십자 마크 새기고 그리고는 계속 왕복을 하는데 그걸 지금 강력한 무기들 BMPT 터미네이터 이런 거 동원해서 지금 포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서 옥수의 작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라는 그런 무력 시위를 러시아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포 하나에 2개 예단을 추가를 배치를 했는데 이걸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루안스크 이 삼각지대 공세가 교착되었다. 그러니까 이 삼각지대가 바로 리만, 포파나야, 세베로도네츠크 여기 있는 이 삼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를 러시아는 다 먹어야 루한스크 주를 다 확보를 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좁은 지역이지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공세를 그동안 해왔는데 제가 없는 동안 그게 지금 이제 교착이 됐다. 결국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일 여력을 거의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도로 통제권을 확보했다. 지금 이제 도로가 통제가 러시아가 뺏어가는 바람에 그 내부에서 최전선에서 방어하던 이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보급이 잘 안 됐는데 그걸 이제 다시 확보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차량들 향해서 BMP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동원해서 완전히 그냥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일제 사격을 퍼부어서 도로를 이용을 하기를 거북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 일대에 2개 예단을 선봉으로 대공세를 시작했다. 이것도 좀 이따가 같이 알려드리겠고요. 러시아는 드네프리강 이후에 방어선을 강화한다. 역시 묶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러시아와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청을 전면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새 정부의 약속이 곧바로 이행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회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협업을 통해 1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을 사용할 자주포 역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현지 시각 5월 30일 폴란드 정부가 자국산 최신형 자주국사포 크랩 1개 대대 총 18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10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이 폴란드에 입국해 운용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이 120문을 도입 중인 크랩 자주포는 잘 알려진 것처럼 영국의 AS-90 포탑과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차체를 결합한 모델입니다. 48톤의 전투 중량에 5명이 탑승하며 155mm 52 구경장 주포는 최대 40km 거리까지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산 UPG-NG 차체를 적용했다가 차체 성능 미달로 우리나라의 하나테크인의 K9 자주포 차체를 구매해 크랩을 제작했습니다. 현재는 성능에 대단히 만족해 자주포는 물론 대전차 구축 차량 등 다양한 파생 차량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자주포 차체는 방산 물자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이 자주포를 제공하려면 한국 정부의 최종 사용자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부터 이 자주포를 공유해 달라고 폴란드 정부에 요청했지만 지난 정권에 의해 가로막혔던 자주포 수출이 정권 교체 후에 성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근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제공된 PZH-2000 자주포와 함께 우크라이나군 최강의 자주포로 전선에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크랩 자주포가 실전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어 K9 자주포 추가 수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자주포가 바로 우리 K9 자주포 차체의 영국의 AS-90이라고 하는 자주포의 포탑, 여기다가 이 포시는 또 프랑스제예요. 이렇게 이제 3개국의 주요 부품을 갖다 붙여서 만든 게 바로 이 크랩이라는 폴란드제 자주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체죠. 가장 중요한 차체를 우리 한화에서 납품을 했고,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문재인 정부였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게 이 자주포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방산물자라고 한 게 우리는 폴란드 니들이 사용하라고 수출을 했는데 니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게 이 차체를 줬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그 마지막 이 사용자가 누구냐, 이걸 다 또 우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청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게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0일 지났죠. 그때부터 급속히 입장이 달라져서 그 큰 틀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방산의 장이 섰는데 여기에 지금 독일제가 그냥 뭐 휩쓸고 있어요. 근데 독일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거보다 2배 이상씩 동종의 모델, 동종의 성능인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씩 거의 비쌉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 크랩 자주포의 차체가 우리 K9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뭔가 무기가 좀 교도보를 닦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그때 1호기 기념 행사하던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만족해가지고 이렇게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지금 집어넣어서 대전차 구축 차량을 대량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대전차 구축 차량 만들고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독일이 워낙 지금 선점을 했는데 이 동유럽의 무기 시장에 우리가 직접 못하더라도 폴란드하고 협업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우회 수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관련해서는 제가 디펜스 브리핑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아주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며칠간 전해드리지 못했던 동부전선의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동안 진행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드디어 그 예봉이 꺾였습니다. 러시아 주력 부대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고 우크라이나군 증원부대가 방어선에 투입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벌여왔던 포파나야, 리만,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우크라이나 2개 예단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공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와 러시아군 전황 브리핑, 미국 전쟁연구소 ISW 등의 전황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는 포파나야 전선에 2개 예단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당초 이 전선은 제24기계화 예단과 제57기계화 예단이 맡고 있던 것인데요. 여기에 14기계화 예단과 제80 공중강습예단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제14기계화 예단은 서부작전사령부 예하 기동부대로 지난 3월 초까지 키우 서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포위 섬멸작전에 참가했었는데요. 전력 손실은 거의 입지 않고 예비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 포파나야 전선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80 공중강습예단은 이름만 공중강습예단인 차량화 소총예단입니다. BTR-80으로 무장한 세계 차량화 소총대대와 독립포병단, 전차중대 등을 보유한 기계화 부대로 지난 3월 미콜라이우, 크리프리 방면에서 러시아군을 박살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 증원으로 포파나야 방면 러시아군 주공부대였던 제90 근위 전차사단, 제76 근위 공수사단, 차출 BTG들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포파나야를 비롯한 포파나야, 리만,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들은 지난 열흘간의 공세로 추가 재편성이 필요한 만큼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일부 부대는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 예봉이 꺾이자 우크라이나군은 당초 세베로도네츠크를 포기하고 철수하려던 전략을 변경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시가전으로 러시아군을 최대한 붙잡아두는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러시아군은 지난 열흘간의 공세 중 병력과 장비 손실이 극심해서 공세 지속 능력을 상당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망치와 모루 전략에서 모루 역할을 하는 루한스크 삼각지역을 보강하는 한편 하르키우와 헤르손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대대적인 포위 섬멸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마지막 남은 전력을 쥐어짜 지난 열흘간 벌였던 러시아군의 공세도 결국 실패로 돌아갈 모양입니다. 정말 제가 없던 이 열흘 동안 우크라이나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세베로도네츠크를 러시아가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투입했는데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이동하는 이 도로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가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급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이런 BMP-T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터미네이터하고 전차들 같이 다 있죠. 저희 전차들이 아마 터미네이터를 보호해주고 있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이 BMP-T 이 차량을 가지고 뭐 대전차 로켓이라든지 뭐 원거리 사격을 해서 지금 그 세베로도네츠크와
그 후방을 잇는 이 보급로를 계속 때리고 있는 이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큰 전투가 있었다, 의미 있는 전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포파나야 아니겠습니까? 포파나야고 여기가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것만 이렇게 연결을 딱 해버리면은 루안스크주를 다 먹는 거죠. 정말 뭐 사실은 이렇게 지도가 키워놨지만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포파나야,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여기 이제 리만이죠. 리만. 이렇게 삼각지역, 이 삼각지역이 바로 이 전투의, 이번 전쟁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 삼각지역만 다 점령해버리면 이번 전쟁 이겼다 라고 선언할 태세입니다, 지금. 그러고는 전쟁 끝이다 라고 선언할 태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되죠. 그렇게 러시아로서는 이 삼각지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지역에, 왜? 루안스크주를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전쟁 이겼다 라고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 어느 정도 크기냐, 여기 있는 이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지역의 꼭지점에서 그 빨간색 부분, 이 지역에서부터 저 리만 이쪽의 또 빨간색 부분까지 이게 불과 15k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긴, 이 삼각의 가장 긴 변이 15km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지금 좁은 지역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예단이 들어가 있죠. 7개 예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삼각 지역을 확 닫아버리면은 이 7개 예단 이제 포위 섬멸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 되면 이제 섬멸되기 전에 다 빠져나가겠지만, 대부분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지금 태세에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삼각 지역을 해제를 하는 것보다 이 삼각 지역을 유지를 하면서 러시아에게 계속 희망을 주고, 이 전쟁을 이걸 먹으면서 승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망치와 모루 전략에서 모루로 삼는 것이죠. 모루가 대장간에 있는 그 받침대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대고 이렇게 망치질 하는 것인데, 이 모루가 없으면 전진 그 아무리 좋은 대장간에 있어도 모루가 없으면 뭐 아무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를 하려면은 이 모루를 먹어야 된다. 라고 러시아에게 압박감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곳에서 망치 역할을 하는 기동 부대를 투입해서 우회 기동해서 섬멸하는 이런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15km 너무 좁죠. 위험하죠. 그래서 두 개 투입한 예단들을 전부 이 포파나야 이 지역에 투입을 했습니다. 포파나야, 왜냐, 여기가 또 러시아군으로서는 돌출부죠. 그래서 이 포파나야를 없애버리면은 15km라는 이 삼각형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전선으로 만들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포켓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투입된 예단이 전부 이쪽으로 가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아주 쌩쌩한 이런 부대가 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 이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는 내구력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내구력이 딸리는, 그래도 니들이 붙잡아 있어 라고 하면서, 왜냐, 모루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전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계속 러시아 군대들은 두들기고 있어. 왜? 전쟁이 이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동해서 완전히 그냥 영토 회복 다 하고 포위 섬멸할 거야 라는 망치와 모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소식, 기분 좋은데요. 더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세를 어디서 시작했냐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은 동부전선이 아니라 남부전선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역시 주공은 남부전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해 파죽지세로 러시아군 방어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5월 29일부터 5월 30일로 넘어가는 약 12시간 동안 헤르손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여 단숨에 10km를 진격해 러시아군 방어선을 뒤로 밀어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까지 서방 세계에서 지원받은 각종 장비와 물자들로 편성한 부대들을 돈바스 지역이 아닌 남부전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25일까지 남부전선에 집결한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기존 배치 여단 10개와 신규 배치 여단 10개에 달했으며, 지난 주말 동안 추가 증원을 통해 몇 개의 예단급 병력이 더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세는 크림반도의 생명줄인 노바카호프카 댐 북쪽 50km,
헤르손주와 미콜라이오주 경계선에 있는 소도시 수키스터박과 로조베 등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포병 화력의 지원을 받은 제60기계화 여단과 제63기계화 여단 등 2개 여단 병력을 동원해서 단숨에 인훌레츠강을 도하한 뒤에 12시간 만에 10km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군은 T-2207 도로로 노바카호프카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마을인 브루스킨스크에 방어선을 치고 우크라이나 공세 부대를 막아내고 있는데요. 장기간 동안 준비한 방어선임에도 불구하고 화력과 병력 차이가 압도적이어서 효과적인 방어작전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점을 주공으로 택한 것은 러시아가 언제든 폭파할 수 있는 헤르손 대교 대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파괴할 수 없는 노바카호프카 방면을 공격해서 단숨에 드네프르강을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공세작전으로 전쟁의 전체 판세가 바뀔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망치 작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모르는 아까 두 번째 소식에서 전해드린 바로 삼각지역이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버텨내고 그리고는 이제 망치들이 치고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큰 망치가 바로 헤르손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세를 시작했는데 12시간 만에 10km를 전진했다. 이건 뭐 거의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빠른 시간 내 진격을 하고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그런 부대들을 동원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대들이에요. 새로 창설된 부대들인데 이 부대들은 이번 전쟁에서 전부 지원받은 무기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별되는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 준 M113 장갑차 계열들, 그리고 또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그리고 또 즈자나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식별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준 아주 강력한 그리고 속사포죠. FH-90 이 견인포 이런 것들도 식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차는 아직 아마 새로 이렇게 증원된 부대들에 없는지, 그냥 또 이 전차도 그냥 폴란드제 T-72 뭐 이런 전차들, 그 서방에서 주기로 했던 그런 전차들의 모습 아직 눈에 띄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거의 대부분 이 지원받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들로 구성된 아주 쌩쌩한 부대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카우프카 댐 쪽이에요. 헤르손에도 대교가 있지만 헤르손도 끊어버리면 되죠. 자기네들이 러시아군들이 뒤로 빼고. 그런데 이렇게 대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큰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카우프카 댐인데 이 카우프카 댐을 절대로 끊지 못한다라고 우크라이나는 판단하는 것이에요. 왜? 카우프카 댐을 끊어버리면 이 카우프카 댐에서 나오는 전기로 100% 먹고 사는 이 크림반도가 블랙아웃 되어버리죠. 완전히 그냥 산업 스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끊을 수 없다. 또 카우프카 댐을 끊어버리면 이 지역에 전기 공급이 다 안 되니까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는 미콜라이오로 들어가는 이 보급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마리우폴 이런 쪽까지 들어가는 이 보급선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카우프카 댐은 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무인지경으로 크림반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군들이 그동안 이 지역을 오랫동안 점령하면서 방어선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로 밀어붙이는데, 원래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통틀어서 한 10개 예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10개 정도로 생각되는 예단이 추가로 투입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총 한 20개 예단. 그래서 지금 이 오신트 소식통들 중에서도 친러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친러 그 오신트 소식통들조차도 큰일 났다. 지금 한 10개 정도가 더 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아무리 적어도 지금 3만 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즉 우리라는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병력 부족이다. 큰일 났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과음을 지르고 있는 이 SNS상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큰 마음을 먹고 공세에 나선 것 같다.
모쪼록 이 지역까지 완전히 그냥 치고 들어가서 이 카프가 딱 먹어버리면 이제는 이 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대들 전부 고립되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맘 같으면 그냥 막 크림반도로 확 치고 들어가서 두 줄기로 나눠서 크림반도로 한 줄기는 크게 치고 들어가서 크림반도를 회복해 버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국제 지원 물품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